안녕하세요.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쉬운 두 번째 강독하겠습니다. 소제목 우발성과 연속성이라는 대목입니다. 벌써 앞에 50강서부터 시작했죠. 우발성과 연속성.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낯설어요. 이러한 개념적인 단어를 통하지 않으면 학문이 좀 어렵습니다. 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어떤 사태를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이게 좀 전문 용어거든요. 전문 용어. 우발성, 연속성, 그런 것들이 잘 정리돼야 이런 책을 따라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셈이에요. 사실 저 단어도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어떤 뜻인지는 대충 이야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단어가 그 사전, 국어사전 이런 데 나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문의 과정을 통해서 그 전문 용어들이 그런 많은 연구들을 다 거기에 함축하고 있죠. 그 용어, 전문 용어, term이라고 하는 TRM, 그 용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모든 학문의 기초입니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전자도약, 뭐 이런 얘기. 그야 낱말 뜻으로야 뭐 간단하죠. 전자 알잖아요. 원자 안에는 전자. 도약, 뭐 뛰어오른다, 뭐 그런 뜻인데, 근데 그게 물리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리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자연과학과 뭐 인문학, 철학, 신학 이렇게 다 용어로 어떤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를 들자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해도 좋고요. 우리가 그 낱말 뜻을 해야 뭐 어려운 거 없죠. 근데 그게 성서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과정을 통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반 신자라고 하더라도 조금씩 따라가야 됩니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기도 하고 못하기도 합니다. 바깥에 구경꾼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신앙적인 용어를 입에서 막 쏟아내긴 하나 그러나 구경꾼입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용어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많이 언급되는 거 창조만 하더라도 그렇죠.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그리고 창조의 보존, 완성 이런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뭐 이런 정도로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취돼서 하나님 찬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을 하죠. 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라면
그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머물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것뿐이야. 그래 겸손하게 그러한 신앙을 표현하면 되는데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 신학 용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데 그 파넨베르크의 자연신학의 내용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핵심이겠죠. 그러나 부수적으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어떤 용어, 전문 용어 안에 많은 세계가 담겨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자, 우발성과 연속성, 그 소제목에 달려있는 대목을 지금 세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맞죠?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발생 사건들의 우발성은 사전에 계획되어 전체 과정 속에서 내장된 목적성과 일치점을 갖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약간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서 그 섭리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게 착착착착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정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러한 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의하긴 하나 엄밀한 건 아닙니다. 우발성이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맞춰 나가는 그런 건 아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그런 뜻입니다. 우발성은 또한 과정 형태들의 계속적인 항상성과도 일치점을 갖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번역할 때는 일치점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뭐 번역하다 보면 그게 세련된 우리말로 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자연 과정들의 항상적 형태들 이렇게 이게 놓으면 이게 뚝 떨어진다. 이게 항상 이건 늘 그렇잖아요. 안 그럴 때가 없죠. 이게 항상성인데 항상적 형태들은 정의상 우발적 과정 속 발생 과정 속에 담지된 부분적 양태들로서 부분들로서 그 우발적 과정으로부터 추상된 것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발적 과정이 더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좀 말장난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따라와 봅시다. 자연 과정의 형태들은 결코 발생 사건 속에 출현한 새로운 것들을 통해 극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항상성은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겠죠. 극복되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게 깔끔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연 과정의 형태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는 이게 다 과정 형태들이거든요. 말하자면 중첩될 수 있는 것들, 즉 새로이 형성된 전체 맥락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어색하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과정의 형태들은 말하자면 중첩되어 될 수 있는 것, 즉 새로이 형성된 어떤 맥락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기술공학자들이 새로이 형성된 전체 맥락으로, 미안합니다. 자연 법칙의 과정들에 대한 통찰들을 기술적으로 응용할 때 번번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는 또한 우리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새로운 어떤 것을 기존의 개념과 관련하여 배울 때에도 일어난다. 항상성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로 보여요. 네, 폼에 씨를 뿌리면 온도가 어떻게 되고, 물이 어떻게 들어가면 이제 싹이 튀어난다. 이런 것들이 다 반복되잖아요. 항상성이죠.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어떤 대상에 관하여 새로운 어떤 것을 어떤 대상에 관하여 새로운 어떤 것을 기존의 개념과 관련하여 배울 때도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존하고 있던 것들에 그와 같은 중첩이 인간적 현상인지 혹은 그 자체로 선행사건과 후발사건이 갖는 모든 관계의 일반적 특성인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첩이라는 단어가 깔끔하게 들어오지는 않네. 그냥 지나가겠어요. 애매하고 이해되기 힘든 어떤 단락이 나오면 책 읽기에서 일단 지나가는 겁니다. 책 읽기의 기술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 번역서를 읽다 보니까 그 번역자의 그 번역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이 굉장히 엄밀한 어떤 상황을 그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 토시안으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좀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각 발생 사건들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체로 보존될 것이다. 즉 새로운 것은 이럴 때 이 파넨베크 선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주면서 설명하면 그렇게 깊은 이해가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친절을 베풀지 않네요. 우리들이 다 자기 수준인 줄 아시는가 보죠. 물론 이 전문적인 서적을 자꾸만 그 예를 들면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진도가 너무 느리죠. 제가 읽은 철학 책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하이데거, 니체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예 같은 거를 잘 안 들어요. 굉장히 빡빡한 그 관념의 세계를 치밀하고 촘촘한 그 세계를 자기의 언어로 막 설명해야 합니다. 이게 정신없죠. 이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거 읽다 보니까. 근데 어떤 말인지는 전체 방향은 알겠어요. 즉 새로운 것은 이미 기존하는 자연 과정의 형태들을 보여주는 항상성에 의해 고갈되지 않는다. 어떤 물리 법칙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은 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게 계속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항상성이 또 부정되는 건 아니야. 항상성이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 거죠. 이 예를 들면 되겠네요. 파넨베르크 예를 안 드니까 내가 예를 들면 되겠네요. 뉴턴이 얘기한
그 엄청난 그 물리의 세계, 그게 계속돼요. 항상성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체계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때까지 완벽한 거죠. 새로운 물리의 세계가 나오지 않냐? 아니, 나오죠. 지금 우리가 물리학자들이 세워놓은 가설들, 증명이 많이 됐기도 하고, 아인슈타인이 정말 위대한 물리학자잖아요. 자기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추정해서 가설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증명되는 겁니다. 대단한 학자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설명은 훨씬 독자들이 이해하기 좋은데, 이 전문가들은 예를 좀 잘 안 들어요. 블랙홀의 가능성을 아인슈타인이 이미 공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 당시 기술로는. 아직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게. 근데 자기의 일반 상대성 이론인가? 하여튼 그러한 논리에 근거하면 블랙홀이 실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훨씬 뒤에 한 70년대인가 80년대에 정확한 연대는 모르겠습니다. 블랙홀이 이제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가 팽창된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인슈타인은 자기 이론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도 그걸 믿을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자기들 믿을 수 없는 것 같다 했는데 그의 이론은 이미 팽창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론인데도 자기 믿지 못하는 어떤 세계까지 이미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후대 과학자들이 우주에 있는 무슨 복사열인가 무슨 열인가 그거를 관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뱅일 때에 생겼던 복사열 연구를 통해서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대단한 학자죠. 그러니까 뉴턴이 극복되고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까지 완벽한 물리학의 체계가 세워졌다면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건 항상성이에요. 뉴턴이 얘기한 것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계속 물리학자들은 맞아요. 노벨 물리학상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항상성을 그들은 찾고 그걸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안 나오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목적을 통해 가시화되는 우발적 사건들의 역사적 연속성은 단절이 아니라 역사적 연속성은 자연 법칙에 의해 기술되는 발생 사건들의 연속성과는 구별된다.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연 법칙을 통해 기술되는 연관 관계들의 출현이 그 자체로 우발적이라고 하는 점에서 역사적 연속성은 자연 법칙의 연속성을 포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술하기로 하자. 이 파넨베르크의 사유가 물리학자들하고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신화학의 그 방식하고 또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이 사람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일반 학문의 세계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더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 후배 신학자들이 이런 역할을 잘 하면 자연과학계에서 신학의 말에
귀를 기울일 거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묻히겠죠. 그러다가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500년쯤 후에 어떤 뛰어난 신학자가 나타나서 이 파넨베르크의 이 자연과 자연신학을 새롭게 부흥시킬 수도 있죠. 학문이 다 그랬습니다. 다른 학문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기도 하고 좀 묻혔다가 나중에 다시 복원되기도 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3번. 3번이랑 실제 이해의 고유한 구조를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거듭해서 새로운 일들이 예고 없이 일어난다. 근데 이 연관관계가 이 두 번째로는 뭐 끝날 때 종말론적이다. 우발성과 뭐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급된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현상은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이제 이 역사의 나중에 일어난 이 사건이 소급해서 과거의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죠. 소급된 역사적 연속성. 그 과거에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소급된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현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현상 속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실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다시 읽겠습니다. 소급된 역사적 연속성이라는 현상은 그 현상 속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실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건은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하게 된 단초가 되잖아요. 마틴 루터는 그런 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자기의 그 종교 개혁 활동, 그 많은 사건들, 저술과 그리고 개혁적인 그런 많은 것들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제는 이게 연관성을 알잖아요. 연속되는 거잖아요. 역사지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그 현상 속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실제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 실제가 뭐냐 하는 질문을 거기서 하게 된다는 거죠. 소급된 연속성으로 표현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단지 인간의 관점에 불과한가. 즉 우리가 뭐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있으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냐? 인간의 관점에 불과한 거냐? 아니면 그 마틴 루터 사건하고 한다면 그 복음이라고 하는 실제가 그런 능력으로 이렇게 세계를 열어온 거냐? 새로운 기독교의 세계를 열고 있느냐?
역사학자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 것뿐이지, 뭐, 다른 거 아니다. 요 정도냐? 아니면 그 안에 복음의 실제가 담겨 있냐? 이런 질문인 겁니다. 아니면 인간 경험의 고유성은 그의 선행하는 실제 고유성과 관계되어 있고, 따라서 실제에 관한 어떤 것을 인식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가. 굉장히 그 존재론적인 관점이에요. 실제, 존재론적 실제 개념이죠. 사건들이,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들이, 뭐, 많이 있죠. 앞선 사건들을 소급하여 조명한다는 사실은 인간의 시간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 존재들은 결코 현재 속에서만 살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들은 그들의 현재를 과거의 후계로서, 과거로부터 우리가 뒤따라가는, 과거로부터 온 거다. 다시 말해, 과거가 적극적으로 변화된 것으로서 경험한다. 그렇죠? 인간은 미래를 두려움과 희망으로 준비하면서 얘기한다. 과거는 그렇게 경험하고, 미래는 희망, 준비, 그걸 얘기한다. 경험하고, 하나는 얘기하고, 미래 내다보면서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얘기의 빛에서 인간들은 현재로 복귀하고 그들의 과거를 상속받는다. 우리가 역사적 연속성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사실은 아울러 인간의 시간 경험이 지닌 고유성을 통해 또한 조건 지어진다. 만일 새로운 사건이 존재하게 되면 그 새로운 사건이 이미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시간의식의 상황을 수정한다. 이 새로운 사건은 이미 우리 경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선행 발생 사건들을 소급적으로 조명한다. 좀 따라가기가 까다롭습니다. 천천히 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냥 느낌으로만 받고 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착상들은 우리의 이전 기대들과 계획들을 정당화하고 수행하고 수정하고 혹은 그것들을 실망하고 그것들을 파기해 나가면서 그 앞선 기대들과 계획들을 조명해 준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경험하고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삶에 들어와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속적으로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발적 사건들은 언제나 경험 혹은 전통의 맥락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요게 핵심이네. 우발적 사건들은 경험. 경험은 이제 과거로부터 온 항상성에 근거한 거죠. 그 경험. 그리고 그건 뭐 전통이죠. 그런 맥락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마틴 루터 사건 다시 보세요. 그것도 우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계획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발적 사건이었으나 연속성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단초가 이미 그 전에 이미 쌓여 있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역사 안에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제가 대구 선사 아카데미 사이트에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대구 선사 아카데미가 시작한 게 2001년 9월인가? 그쯤입니다. 독일에 2000년도에 갔다 와서 2001년 2월에 귀국했어요. 그럼 뭐 몇 개월 이렇게 쭉 이런저런 준비를 하다가 2001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건 찾아봐야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대구 YMCA에서 인문학적 성서 읽기라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강좌죠. 뭐 열댓 명 모여서 공부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네, 많은 지금 하여튼 그때부터 이제 쭉 발전해 20년 동안 많은 글들 썼고 뭐 설교 비평에 대한 논의들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연결해서 강독도 지금 하는 것처럼 많이 올리고 설교 뭐 쭉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해지면 안 되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으나 그 전까지는 계속 하겠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양이 쌓일 텐데 뭐 그게 나중에 한 뭐 2, 30년, 4, 50년 더 흘러가서 제가 없을 때라도 그 대구 선사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겠어요. 이걸 누가 나중에 운영을 할는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건강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래죠, 그거는요. 아닐 수도 있고요. 뭐 흐지부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50년 후에 어떤 일이 대구 성서 아카데미 사이트하고 연관돼서 벌어질 거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발적인 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씨앗이 이미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각 사건은 그것이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인 한, 근데 이게 뭐그 인간 역사, 뭐 인문학, 뭐 교회 이런 데만 아니라 물리학도 지금 그 자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역사를 얘기할 때는 인간 역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의 역사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연의 역사를 이제 인간이 또 추적함으로써 벌어지는 것이긴 하죠.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인 한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발생한 어떤 것이다.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발생한 어떤 것이다. 각 사건은 앞서 일어난 사건과의 연관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 단절되진 않아. 새롭게 설정하면서 우리의 역사 경험 속에 이미 기존하고 있는 경험 상황을 변경시킨다.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자연의 역사도 그와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